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안이 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제화된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여전히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을 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고 토로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공개 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잘 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만류하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을 잘 준비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힘없는 또 법상식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럼 이의신청 하는 것도 변호사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네. 무조건 나라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국선 변호인입니다. 바로 국선 변호인입니다. 서영교 의원 국선 변호 얘기했는데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줄여달라고 뺏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숨기면 네. 어떻게 바디캠 같은 거를 달고 갑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진짜 발끝을 한다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여기서 대통령이 억지로 붙들어도 그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니까 그 정도라면 그러면 저는 놔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오늘의 정치온 정치권의 젠틀맨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한교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담 시작하기 앞서서 폭염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온열 질환자가 집계가 됐는데요. 198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제 지난 3일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연속해서 200명 안팎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법제화된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러다가 재판장이 수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소속 부서원들의 우려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10월 2일 날 공소청이 출범하도록 돼 있는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때 정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착실하게 10월 2일을 준비하는 게 법무부와 또 행안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는 알지만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국무회의도 통과한 이상 정성호 장관이 검찰을 다독거리면서 공소청 출범을 잘 준비해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요즘 수면 장애도 있고 치아도 좀 안 좋고 지금 걱정도 너무 많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잘 버티시라고 오늘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봤고 통과되는 걸 또 봤습니다.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그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뒷감당을 걱정하는 노골적인 목소리를 저렇게 낸 적이 없습니다. 전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검사 지휘권의 최상부에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또 대통령은 그냥 잘 버티시라. 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이 통과된 이후에 정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들 하는 건지 이 정책의 또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깊이 숙였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지
그냥 입법부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완전히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과시켰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법은 뭐 검찰을 위한 건 더더욱 아니겠죠. 경찰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 피의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부실 수사를 하면은. 근데 범죄 피해자에게는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호소하면서 반대하는 이 법을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킨 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뒷감당을 하셔야 된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한동훈 의원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거부권을 거부한 대통령은 회피형 대통령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검찰이 보안 수사 못하니까 경찰 수사가 만약 미진하면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변호사비가 걱정이라고 하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다. 국선 변호인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선 변호인 제도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을 처음으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예. 기존에는 수사 내용을 모르니까 경찰이 무혐의로 결정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기록을 보고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피해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고소인이 직접 문제 제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저희가 여러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이 보안 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안 수사는 경찰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수사하는 게 보안 수사고, 저희가 피해자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건 경찰이 무혐의한 사건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 예. 부분은 보안 수사가 아니고 재수사 요구라는 제도인데요. 네. 저희가 요번에 그래서 재수사 요구를 검사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또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제도가 바뀌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피해자 단체들도 만나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제도를 많이 반영을 했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국민의힘도 문제 제기하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 초안보다 훨씬 더 피해자 보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족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10월 2일까지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경찰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바디캠을 착용하면 된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을 이용하면 된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안 사건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서 빽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말씀을 좀 하셨지만은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사건 기록, 수사 기록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범죄 피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수사관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피해자 입장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바디캠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만은 저희도 뭐 예전엔 뭐 기자 활동도 다 기자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거를 다른 조직에서 확인 수사, 재수사,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전체가 수사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했든 경찰이 수사했든 상호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확인, 사실에 가까운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거고, 결국은 좋은 거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덜 할 겁니다. 뭐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 사가지고 뭐 하면 되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밝힐 수가 있겠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제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언론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속편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보면 이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닌 피해자와 언론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김진주 씨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 분은 공론화와 재수사는 검사가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결국은 김진주 씨 말대로 결국은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거는 막연하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정치 검찰 운운합니다마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제 사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게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려차기 한번 하자. 돌려차기 한번 하자. 네, 이 이후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당사자인 서범수 의원 실언이었고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오늘 아침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재차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씨도 나 상처 안 받았고 토론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대미문의 악법이 통과되는 상황에 투쟁의 동역을 떨어뜨리고 네, 서범수 의원이 동료 의원인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판 하시죠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진종호 의원님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격 출신이신데 운동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진종호 의원님이 당연히 이제 사격 선수 출신이니까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씁니다라고 답변을 했죠. 근데 그 자리에 국민의힘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이걸 농담으로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추후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뒤늦게 이 발언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서범수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뭐 2차 가해하려고 하는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결국 국민의힘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는 것보다는 그냥 민주당을 위한 공격거리로 이 사안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국면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네, 이 서범수 의원의 실언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이 토론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니냐. 피해자는 오히려 이걸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맥락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그런데 이제 서범수 의원 당사자가 대국민 사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김진주 그 본인도 나는 괜찮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전적으로 100% 저의 추측입니다만 이제 진종호 의원이 당내에서 뭐 징계위원회에 지금 뭐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답답한 진종호 이제 의원한테 그런 상황을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당사자도 사죄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그 또 사건의 일명 돌려차기 사건 또 피해자를 모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죠. 그거는 대국민 사죄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 상황이 지금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발차기 한번 하시죠. 이런 의미였을 수는 있으나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안 사건 폐지 후폭풍이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어떤 여파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오늘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습니다. 최근 언론이 너무 한쪽 편만 든다,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들어보시죠. 그런 분들을 붙들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래서 제가 미들맨이기도 하지만 붙들맨이기도 합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고는 이런 주장도 해요.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정청래가 당대표 되게 되면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고 주장하세요.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억울해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못해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이 스스로 지지율을 높여서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고. 만약에 제가 3등을 한다면 저의 표를 까가지고 1, 2 후보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2번 표로 찍은 게 그대로 1번 표와 동일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는 게 필요하다. 네,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시죠. 전체 국민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민석, 정청래 초접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과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게 됩니다. 네, 정청래 후보.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말은 너무 억울하다. 차라리 3차 대전 일어난다고 해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친명계 쪽에서 추가 투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투표가 끝난, 순회 경선이 끝난 지역에서 추가 투표를 하자. 이건 왜 나온 거죠? 아무래도 친명계 쪽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저희 당의 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제주도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전당대회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후보자들이 다 들어와서 정견 발표를 하는데 투표는 이미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 끝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정견 발표를 듣기 전에 투표를 하는 게 시스템상 이상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연설을 듣고 투표를 결정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듣고 대의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고 대의원들의 투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1인 1투표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견 발표 시스템은 현실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는 뭐 양쪽 후보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이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투표율을 룰을 정해야지 이 중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바뀌기를 원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국민 전체, 당원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게 김민석 후보다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뭔가 득표율을 좀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실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이 몰려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향후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근데 1, 2위가 어느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송영길 후보가 거의 뭐 9%, 10% 정도를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호 투표제를 통해서 결정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란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완전히 상대 후보 비방, 성토, 걸기 대회처럼 너무나 심해요. 그 발언의 수위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집권 여당이 좀 그래도 지금 뭐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 문제, 또 안보 문제, 또 사법 시스템 붕괴 문제, 이 나라를 떠받치는 지금 세 기둥이 다 흔들리는데 이런 거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래도 좀 고민을 하는 전당대회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가지고 좀 무책임하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돈 낱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안 보이네요. 네, 집권 여당의 품격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팀 김민석과 팀 정청래 최고위원 선거도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지금 이 5명 선출직 중에서 과반을 팀 정청래가 차지할 것이냐, 팀 김민석이 차지할 것이냐. 지금 5위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최고위원회가 집단적 의사결정 기구라서 과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당대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통과될 수 있죠. 지금 보면 누적 득표율로는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의원 이 순서인데 지금 6위가 이성윤 의원이니까 지금 누가 친명, 친청, 누가 3명을 차지할 것이냐? 맞습니다. 사실 6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친청 후보라서 5위와 6위가 박빙의 승부입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4등까지는 제가 봤을 때 뭐 안정권 아니냐라는 얘기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5, 6위가 박빙이고요.
뭐 대구 경북의 투표가 이번 주에 발표되기 때문에 임미애원이 또 네.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7위인. 그런데 사실은 이 당대표는 2명의 지명직 최고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3대2 어떻게 되든 적어도 4대3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당대표 후보군들보다는 5, 6위 후보들이 결국 내가 돼야 내가 미는 당대표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친명이든 친청이든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네, 후보들은 지금 초조하겠지만 이렇게 보는 재미는 좀 쫄깃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많은 게 울컥 올라오니까 말을 못할 지경으로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이 전월세 폭등합니다. 일단 20억, 30억, 10억 뭐 이런 주택들이 폭등할 것 같아요. 이 최악의 세금 테러입니다. 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입니다. 이 사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 성장이고 경제 성장에 맞추어서 주택 공급을 못한 거예요.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사흘 만인 내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대통령 주변에서 이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참모들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할 만합니다. 지금 보면은 완전히 무슨 정말 수십억대 현금 부자 아니면은 웬만한 아파트를 사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세금은 잔뜩 올려놓고 뭐 아파트 공급되는 건 또 없고 뭐 이렇습니다. 또 금융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사람, 뭐 대통령처럼 현금 꽂아가면서 팔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제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금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은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폭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 성공할까요? 이거 과거에 다 실패했던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정말 복수심 가지고 하는 정책인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박수민 의원도 얘기한 거겠죠. 네, 지금 사실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항상 좀 뼈아픈 지점일 수 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간담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총선에 미칠 영향도 걱정일 테고요. 과거 아픈 기억도 소환이 될 텐데 어떤 것이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정부안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정부는 원래 8월경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매년 발표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많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도 국회에서 재경이나 본회의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박수민 의원은 이제 강남 을지역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물론 이제 해당 지역에는 분명히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를 포함해서 한강 벨트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주민들이 많으시죠.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여론, 특히 내년에 혹시라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남구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다 한 표기 때문에 민주당 서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들을 현재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의견들은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또 비강남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다른 것 같고 요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도 다른 것 같아서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근데 저희 당의
강남구에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송파구에만 국회의원이 있는 입장인데 예. 그래서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이 한강벨트에 있는 서울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네. 듣고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들이 있어서 아마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지역구를 갖고 있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들어야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고 2년 후에 한강벨트에서도 우리가 표를 유지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의원하고 서울의원들하고 이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좀 다른 것 같고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다. 강남 3구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지만 또 한강벨트 지역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한강벨트 쪽 20억, 30억대 아파트들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서 여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럼 정부안이 뭐 어떻게 개편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안은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도 사실은 직접 후보 시절에는 세금, 세제로 집값 잡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말이죠. 이것을 공급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명확한 그 진리에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네. 그 공급은 따라주지 않는데 계속 금융 제재한다든지 뭐 세금 폭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그 역사가 너무 명확하게 증명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건 완전히 도구마죠. 완전히 잘못된 이념이고 이 이념과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밀어붙이는 한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힘드네요. 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아닐 뿐이고 또 김한규 의원님처럼 네.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